저녁에 이 약주 한 잔 걸치시고 이 퇴근길에 버스 안에서 좀 주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당신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퇴근길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또 이 버스 안에서 잠을 청하시는 분들은 이 남성의 옷차림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단한 하루를 마친 시민들이 하나둘 지금 버스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붉은색 원 안에 있는 남성의 모습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변의 시민들은요, 지금 잠을 다 자느라고 주무시네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뭐 잠에서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진짜. 맞습니다. 저 남성이 맨 뒤에 있는 가운데 좌석의 자리를 잡습니다. 네. 그리고 다리를 꼬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반대편으로 다리를 꼬는 척 하다가 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리를 꼬으면서 옆에 네. 놓인 외투를 짚습니다. 그 사이 옆에 있던 승객은요, 자느라 뭐 이런 움직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요. 네. 지금 남성이 외투를 들어서요, 여기저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마치 자기 것인 양 주머니에 손까지 넣어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러다가 심지어 저 외투를 입어보기까지 합니다. 지금 방금 이렇게 걸쳤죠.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주변들 시민들 한번 보세요. 자느라고 남성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남성이 이번에는 이제 자리를 옮기기 시작해요. 좀 어허. 버스 문 쪽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잠시 서 있다가 승객 한 명이 내리니까 그 승객의 자리에 이 남성이 외투를 입은 채 앉습니다. 어허. 여전히 네. 주변의 시민들은 이 남성의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기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네. 맞아요. CCTV만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거죠. 아하. 그런데 저 남성이요, 네. 저 외투를 입은 채 그냥 버스에서 내린 모습이 CCTV에 남아 있었던 거죠. 허허. 그런데 진짜 저거 CCTV 없었으면요. 그냥 CCTV 근데 상으로 봐도 김복준 의원님 네, 예. 언뜻 보면 그냥 자기 옷이 옆에 스르르 흘러내렸을 걸 그냥 옷을 들었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애초에 진짜 홍순빈 아나운서의 설명처럼 애초에 저 사람이 탑승할 때 옷 차림새를 안 봤다면 감쪽까지 속았을 것 같습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일련의 그 범행하는 과정을 쭉 보시니까 어때요? 굉장히 자연스럽죠. 자연스럽네요, 진짜. 네. 그리고 여유가 있다고 생각 드시죠? 아하. 네, 저 사람은 저런 범행으로 특화된 사람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 사람의 어떤 범행 장르에서 본인의 어떻게 보면 주특기죠. 아하. 이 사람은 이미 그 60여 세가 되는 동안 동종전과가 14번이나 있었다고 어허, 해요. 네. 소매치기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는데 전 이제 저런 거 일반적으로 이제 들치기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아, 그래요, 네. 옆에 저 사람들이 그 범행하는 시간대는 볼 것도 없습니다. 자정을 넘은 시간. 막버스 같은 심야버스. 경우에서 심야버스에서 주로 이제 저런 범행을 하니까 네. 다른 사람들이 거의 자는 시간대에 외투를 벗어놓으면 이제 저런 일이 있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버스에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아, 그래요? 저런 식의 들치기 하는 사람들은 네. 심야 시간대 이제 그 주점이라든지 술집 같은 데 가서 손님들이 옷 벗어가지고 의자에 걸쳐놓고 예, 예.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들고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아마 그런 식의 형태의 범행도 했을 거예요. 네. 사실 저도 그런 피해를 본 적이 아, 있는 그러세요? 아이고. 술 한잔 하다가 아하, 네. 저는 이제 술을 안 하시는 김복준 의원인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저런 식의 피해자는 지금 알려진 것만 해도 김호인 변호사님 3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김복준 의원 말씀처럼 보니까 수법도 자연스럽고 동종 전과가 14범이에요. 그렇다면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복준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종전과 14범. 네. 그리고 그 말인 즉슨 계속 그 교도소에 갔다 와도 개전 회정이 없이 계속해서 범행을 반복하는데요. 당연히 여기서 피해자가 더 많으리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저희가 해볼 그렇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경찰은 그 피의자 남성의 주거지를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 일단은 지금 피해자 3명의 지갑과 패딩만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아하. 나머지 여자에 대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 심야버스에는요, 진짜 피곤에 찌든, 정말 하루에 피곤에 찌든 분도 있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친구분들 만나서 약주 한 잔 걸치시고, 취기가 달아올라서 주무신 분도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만 딱 놀았을 것 같은데, 근데 강선호 평론가님, 네. 저 심야버스 앞서 CCTV, 내부 CCTV를 봐도, 자기 몸 하나 지금 피곤해서 남들 옆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또 특히나 버스라는 게 우리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맞아요. 그런 교통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또 악용했다는 점에서 조금 더 나쁘게 보이는데요. 네. 근데 우리가 그동안 버스에 CCTV 있는 거 많이 봐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 버스 그 기사를 뭐 폭행했다거나 그렇죠. 그런 사건 네. 사고에서 많이 봐왔는데 저분이 동종상과도 많고 그런 걸로 봐서 CCTV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모자를 쓰고 얼굴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설마 내가 뭐 잡힐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전에 잡혔을 때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내가 크게 또 처벌도 안 받았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경찰은 CCTV뿐만 아니라 블랙박스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네. 또 추가적으로 탐문 수사를 통해서 그렇게 검거했다고 합니다. 네. 혹시라도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자신의 이 절도 행각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단비 변호사님 아무리 고화질의 버스 내부를 비추는 CCTV를 할지라도 나를 범인으로 의심하지는 않겠지라는 생각도 했을까요 혹시? 그냥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자꾸 사람이 처음에는 걱정하면서 하다가도 모르네, 괜찮네 하다 보면은 잡히겠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만취 승객을 노렸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처음부터 확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눈치를 봅니다. 네. 제가 뭐 물건을 건드려보고 할 때에도 사람이 아무 반응이 없으면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근데 저 문제는 왜 만취 승객을 주로 노리느냐. 만취 네. 승객들은 특징상 물건이 없어져도 바로 이것을 인지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아하. 내가 이것을 갖고 탔나? 자기를 좀 의심하게 돼요. 네. 내가 혹시 뭐 어디 장소에서 이걸 떨어뜨리고 왔나? 지갑을 버스에서 떨어진 게 맞는가? 그러니까 누구가 훔쳐갔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아하. 그러니까 신고를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러면 CCTV를 돌려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우리가 매일매일 CCTV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만취 승객을 노린 점, 그리고 만취 승객이 본인이 어디에서 물건을 없어졌는지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을 네. 주로 노렸기 때문에 지금 여죄가 더 많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경찰이 일단 검거가 됐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경찰 조사에서. 네, 이 남성이요, 이제 그 생계를 네. 유지하기 일단은 무직인데요. 이 사람이 무직이랍니다. 뭐 늘 우리가 뉴스파이트 하면서 들어왔던 얘기가 생활비, 그래도 이 사람 더 솔직하네. 유흥비 마련 위해서 범행 저질렀대요. 보통은 생활비까지만 얘기하잖아요. 범행을 저질렀다는데 그런데 우발적으로 김복준 의원님 네. 자기가 저게 우발적이래요. 그 말을 믿으래요. 아니, 전과도 이미 동종 전과가 14개가 있고요. 네. 우리가 지금 쭉 지켜봤잖아요. 저 사람이 그 버스 안에 들어가서 범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 네. 저건 프로의 솜씨지 우발적인 건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처벌을 좀 적게 받겠다고 뭐 우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네. 저런 사람은 이제 이번에 걸리게 됐으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15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우리 김호인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 교도소를 갔다 와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이번엔 지금 절도 혐의로 이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네. 문제는 여죄가 얼마나 있느냐. 똑같은 절도라고 하더라도 여죄에 따라서 뭐 상습 절도도 될 수 있고 상습 절도가 안 되더라도 피해 금액이 높을수록 네. 형량이 높아져요. 그래서 네. 일단 피해 금액을 특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양형을 하는 단계에서 이게 개전의 정이 있다거나 반성을 하는 기미가 있으면 형이 아하. 떨어지는데 그것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높은 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싶고요. 정신- 이번을 마지막으로 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신 차릴 수 있을까 이제 걱정입니다. 뉴스파트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거예요, 진짜로. 나쁜 짓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도주국을 벌인 이 사람. 하지만 대한민국엔 집념을 가진 경찰이 있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 15일에 신체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남성이 수상한 외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의 모습을 먼저 사진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병원 내부의 CCTV에 포착된 영상을 캡처한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 이 남성이 지금 환자복을 입은 채 그냥 병원을 나서서 어디론가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외투 하나만 걸친 채 어디론가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네. 밤늦게 이 남성의 모습이 또 포착이 됐던 겁니다. 네. 불이 꺼진 병원 안으로 이렇게 남성이 돌아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네. 영상도 하나 있는데요. 그 영상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남성이요, 걸어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차를 타고 외출했다가 이렇게 차를 세우고 저기 바로 병원으로 가지 않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네. 지금 영상상으로는 남성이 굉장히 태연하게 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 이 남성
큰 사고를 내고 병원으로 밤늦게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환자복을 입고 밖을 활보하는 것도 원래 안 돼 규정을 어긴 거지만 저 사람이 버젓이 운전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 홍순빈 아나운서가 큰 사고를 냈다는데 김복준 의원 대체 무슨 사고를 낸 건가요? 뭐 큰 사고, 이게 큰 사고죠.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발생한 시간대는 3월 15일 날인 것 같습니다. 네. 3월 15일 밤 11시 27분경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렇게 이제 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저 사람이 아마 개인적인 볼일이 있었던 모양이죠. 네. 환자복 위에다 외투만 걸치고 본인의 차를 끌고 이제 그 병원에서 무단 외출한 거예요. 쉽게 아하, 얘기해서. 네. 밤 12시 다 돼서 외출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해가지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아마 그 전에 이제 아마 술을 마신 걸로 보입니다. 어느 장소에선가. 네. 그리고는 그 시간대에 광주 북구 쪽에 있는 한 그 고등학교 앞에서 네. 음주 측정을 하는 경찰관한테 적발이 됐어요. 아하. 그러니까 아마 음주 감지기에 빨간 신호가 들어왔겠죠. 술 네. 마셨다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관 입장에서는 정차. 네. 그리고 이제 사람을 내리게 해서 측정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대로 그냥 이 사람이 도주를 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경찰관이 아마 창문 쪽하고 차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급발진해 버리니까 한 2m 정도 이 경찰관이 끌려가서 아우, 떨어져 버린 세상에. 거죠. 아유. 그 경우라면 볼 다칠 곳은 뻔하죠. 뭐 무릎이나 이런 데가 아우. 좀 많이 다쳤겠죠. 네. 그럼 이제 결국 그런 식으로 경찰관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아하. 차를 그대로 끌고 도주를 했고요. 아하. 자, 그 끌고 바로 그 병원으로 가면 동선이 또 드러날 수 있으니까 네. 후미진 골목길 같은 데다 가서 차를 세운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영상 보여준데 그거 같은데 그게 차를 세운 거군요. 네, 아. 후미진 골목길에 세우고 네, 거기서 저기요. 내려서 아, 이제 네. 저기에서는 택시를 탑니다. 아하. 택시를 타고 다시 병원으로 가서 네. 병원에서 사복을 완벽하게 갈아입고 아하. 다시 가서 저 차를 끌고 오는 아하.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야, 이 엄청난 이 범죄를 저지르고 저렇게 자기 딴엔 잔머리를 엄청나게 굴렸습니다. 당시에 피해를 당하신 경찰관, 단속 중이었던 경찰관 있잖아요. 그 경찰관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을 내리자마자 술 냄새가 나고 감지기를 갖다 대니까 삐 하면서 빨간불에 들어오니까 그건 이 사람이 술을 마셨구나라고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를 정차하고 차를 우측으로 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약간 도망갈 기미를 보인다 해야 되나? 그래서 현장에서 그냥 여기서 차에서 내리세요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 사람이 지시에 따르지 않고 그냥 가속 페달을 밟아버린 거예요. 도망가려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그 당시 우리 그 경찰관이 왼손은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고 그다음에 오른손은 창문 틀을 잡고 있었어요. 운전석 창문 틀. 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가속 페달을 밟아버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일이 벌어진 이후다 보니까 이제 이 경찰관분도 그때 일을 비교적 담담히 얘기합니다만 지금 상황을 얘기를 들어보면 당시에 정말로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예, 네. 지금 아마 이 양쪽 손이 그 차를 다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 상황에서 갑자기 급발진해버리면 네. 이 손을 놓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요. 그러네요. 예, 뭐 저도 그렇게 해서 한번 떨어져 본 적이 있는데요. 아이고. 저 상황에서는 갑자기 차가 부웅 하면 몸이 뜨거든요. 어떤 상태에서 그냥 끌려가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걸 놔야 되는지를 굉장히 갈등하게 되거든요. 짧은 순간에. 네. 아마 저 경찰관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급발진한 바람에 몸이 붕 세상에. 떴을 거예요. 네. 또 한 2m 정도 가서 떨어져서 뭐 그 정도 선에서 다친 것만 해도 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저거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네. 또 애꿎은 한 사람의 생명을 또 죽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일이거든요. 좀 좋지 않은 범죄죠. 전국에 계신 이제 경찰 가족분들이 보시면 이런 얘기 들으시면 정말 가슴이 철렁하고 출근하시는 경찰 배우자를 볼 때마다 꼭 몸조심하세요란 말을 오늘도 한 번 더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강선우 평론가님, 저 경찰분 부상 정도가 어떤가요, 지금?
지금 현재 이렇게 차에 끌려가다가 붕 떨어진 상태니까요. 그 양쪽 무릎에 찰과상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 손목이 상당히 좀 많이 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단상으로는 전치 2주인데 그나마 이렇게 떨어졌을 때 2차 가해를 안 당해서 다행이에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길에 떨어졌을 때 오던 차에 다시 한번 뭔가 가해가 이루어졌다거나 그러니까요. 그러면 맞네요, 정말 진짜. 큰일 날 뻔했거든요. 물론 전치주도 큰 부상입니다만 그래도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강선호 평론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 도둑을 벌였잖아요. 김복준 의원님, 이 사람 네. 잡았습니까, 그러면? 잡았죠. 아하. 야, 조금 전에 우리 홍순빈 아나운서가 쭉 그 동영상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동영상을 넓게 추적해가지고 계속 연장하면서 네. 넓게 추적해가지고 저 사람의 동선을 파악을 했는데요. 네. 저 사람이 저렇게 차 후미진 골목길에 세워놓고 일단 저 병원에 갔다가 사복 갈아입고 다시 절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기에서 골목길에서 저 차를 끌고 서울로 도주를 한 거죠. 아하. 그런 영상이 쭉 나와가지고 네. 뭐 경찰관이 이제 그 이 사람의 인적사항 밝히고 주거지에서 잠복 수사 중에 네. 서울로 갔다가 광주 주거지로 오는 거를 검거를 했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분명히 음주운전 감지기에 B하고 떴잖아요. 네. 그러면 음주운전한 건 사실인데 측정을 못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위드마크 방식으로 역산하지요. 아하. 그래서 역산한 결과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24%라고 합니다. 아, 정말 많이 마셨네요. 만만치 상태 0.124%, 면허 취소 수치가 0.1%부터인데 그 면허 취소 수를 훌쩍 넘겼습니다. 그런데 김호인 변호사님, 다시 서울까지 도주했다가 다시 광주로 돌아온 사람, 이 사람 잡혔어요? 잡힌 다음에 뭐라고 했던가요? 네, 이 사람의 지금 행동을 보면 입원한 상태로 환자복 입고 나가서 술도 먹고 네. 음주 측정 불응하고 서울까지 왔다 갈 만큼 이제 대범한 행동을 보이는데요. 막상 네. 경찰 조사에서는 무면허 음주가 발각이 될까봐 너무 무서워서 그랬다. 하하. 라는 이제 그 소심한 발언을 했고 네.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경찰 간부는 이제 부상이 상대적으로 경미해서 다행이지 이 남성 때문에 경찰 간부는 정말 꿈에도 나올 무서울 일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분한테 경찰 간부한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사셔야 될 맞아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보니까요, 무면허뿐만 아니라 정말로 과거에 벌인 짓이 화려합니다. 강선호 평론가님, 대체 어떠한 화려한 전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 가해자가 한 2년 전쯤에 네. 면허가 정지가 됐습니다. 네. 면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네. 취소가 된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교통법규 같은 거 신호 위반 같은 거 하면 벌점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벌점이 하도 위반을 많이 해서 초과가 됐어요. 그래서 아예 면허가 취소가 됐고 그리고 네. 또 우리 자동차 몰 때 그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해서 벌금 100만 원 형을 받았는데 이걸 또 안 내가지고 수배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수배 상태에서도 63차례에 걸쳐 계속해서 운전을 했나 봐요. 네. 그리고 그 고속도로 하이패스 있잖아요. 네. 그 무단 통과도 100회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납금이 780여만 원을 쌓여가지고 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발당한 그런 상태의 가해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김복준 의원님, 일단 병원 환자복을 입고 저렇게 돌아다닌다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시쳇말로 하는 나이롱 환자일 가능성도 있고요. 예. 보니까 잡범도 이런 잡범이 없으니 뭐 이거 하릴 수 있는 거 다 했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뭐 진짜 조금 전에 그 평론가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네. 상습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해 가지고 벌점이 누적돼서 네. 면허가 취소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뭐 대단한 사람인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의무보험 안 들고 네. 뭐 63회 무면허잖아요. 네. 그렇다면 뭐 이 사람은 요번에는 뭐 이거 구속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아하, 한데. 네. 최단비 변호사님, 경찰이 물론 정말로 천만다행으로 전치 2주의 부상, 정말로 다소 경미한 부상입니다만 이 사람 죄질 같은 건 어떻습니까? 따져보면은. 굉장히 많은 지금 혐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무면허 운전을 했죠. 네. 면허 취소 상태에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여기다가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가장 중요한 건 그 당시에 공무집행을 하고 있던 경찰관을 자동차로 끌고 가서 다치게 했기 때문에 자동차가 흉기 같은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인데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음주운전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음주운전에서 만약에 앞에서 단속이 있다, 걸렸다라고 했을 때 정말 잠깐 잘못 생각하면 이 뒤에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네네. 그리고 도로교통법상에 의해서 사고 후 미조치 등이 쭈르륵 발생하는데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은 진짜 형이 높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도 절대 하시면 안 되지만
그 이후에 잠깐 잘못된 생각으로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벌백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남성에 대해서요. 참, 이런 일이 있네요.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한다. 글쎄요.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사건 정말 충격을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 의붓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16세 여고생이 있었어요. 근데 자신의 방에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들을 여고생들은 잘 정리해 두고 다니잖아요. 항상 물건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누가 내 걸 만지나? 근데 물건의 위치만 바뀌는 것도 괜찮은데 자신의 물건에서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한번 얘기를 해요. 의붓 엄마한테. 엄마, 내가 쓰는 화장품에서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그랬더니 엄마가 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굉장히 오래된 기간 동안 이런 냄새가 나서 네. 결정을 합니다. 아, 내 방에 태블릿 PC로 내 방에 내가 학교를 가고 난 이후의 상황을 녹화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루는 그 태블릿 PC를 켜놓고 학교에 등교를 하는 척 집을 나섭니다. 아하.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그 영상에 녹화된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왜요? 게 자신이 이제 어머니가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서요. 네. 방에 녹화가 돼 있겠죠? 네. 근데 녹화가 돼 있는 방에 1시간 후에 의붓 어머니가 딸의 방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럼 뭐 청소를 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 네. 딸의 방에 있는 빵, 화장품 이런 것에 의료용품 주사기로 뭔가 의심스러운 액체를 주입하는 영상을 이 딸이 보게 된 겁니다. 지금요,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이 말씀 드리면서 뒷목이 쭉 뼛어서 막 소름이 끼치지 않으셨어요? 뭔가 의붓 어머니가 딸이 나간 다음에 몰래 들어오더니 뭔가 그것도 주사기를 사용해서 뭔가를 넣었답니다. 김복준 의원님 대체 뭘 넣은 걸까요? 아마 이 딸이 노트북에다가 아마 녹화 기능을 가동하고 나갔던 것 같은데요. 네. 저걸 발견하고 바로 아마 112 신고하고 집을 나왔던 것 같아요. 아하.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가지고 제일 먼저 확보해야 될 거는 저 주사기겠죠. 네. 주사기를 확보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다가 분석 의뢰를 했더니 네. 결국 보니까 그거는 뭐였냐면 네. 변기 세정제입니다. 으아! 예, 변기 세정제를 그러니까 딸이 먹는 빵과 화장품 같은데 섞어 놓은 것이죠. 변기 세정제를 그렇습니다. 아무리 의붓딸이라지만 변기 세정제를 의붓딸이 먹는 빵, 화장품 등등에 넣었다고요? 정말로 김호인 변호사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겠습니까? 대체 뭐라고 이유를 대고 있습니까? 김호인 변호사님. 지금 이 의붓 어머니가 얘기하기로는 이제 또 다른 남동생, 배다른 남동생이 있었는데 이 피해 여학생이 그 남동생이 보던 TV 리모컨을 뺏으면서 이제 상처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괘씸해서 혼내주려고 변기 세정제를 넣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말입니까? 말이에요. 김복준 의원님, 만약에 네. 저 딸이 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못하고 저 녹화를 안 했다면 네. 저 의붓 어머니의 저 경악스러운 행동은 계속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됐을 거예요. 진짜.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경찰에서요. 이 딸을 상대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언제쯤부터 이상한 냄새와 이상한 맛을 느꼈는지 그 횟수가 얼마나 됐는지를 네.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경찰의 입장에서요. 네. 그리고 이렇게 내가 판단할 때 리모컨 뺏으면서 상처 났다고 자신이 아무리 자기 배로 낳은 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먹는 식빵에 변기 세척제를 주입한다는 거는 이 말이 안 되거든요. 하하.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의붓 어머니라는 사람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밀양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좋지 않은 약물을 투입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고자 했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 혹시 어디서 많이 보셨거나 기억나시는 장면 아니세요? 여러분 혹시 영화 식스센스라고 보신 분 많으실 겁니다. 거기 후반부 보면 아주 소름 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공 콜이 한 장례식장에서
죽은 딸의 아버지에게 이 비디오테이프를 줍니다. 그 딸은 인형극을 마치다가 어머니가 오는 소리에 놀라 카메라를 켜놓고 잠든 척합니다. 저 어머니, 저게 뭘까요? 바로 바닥 세척제입니다. 저걸 미량, 정말 소량을 병뚜껑에 담아서 음식에 넣고 맛이 없다는 이상한 말은 하지 말아란 말을 합니다. 딸에게. 딸은 맛이 이상한데도 꾸역꾸역 저것을 어머니가 지켜보는 앞에서 먹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사망을 하고 맙니다. 그 장면이 영화 식스센스에 담겨 있는데 그 장면과 너무너무 이번 사건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바로 김복준 의원님이 저 미량으로 소량을 계속 먹여서 과연 의도하고 했던 게 뭔가를 반드시 수사 과정에서 밝혀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강선우 평론가님, 네. 과거에 이 딸이 의붓 엄마한테 폭행을 당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피해자 딸이 16세예요. 근데 그 의붓 어머니와 산 지난 7년 동안 나는 폭언 폭행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16세니까 지난 7년을 빼보면은 9살부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한테 학대를 받아왔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이 7년이죠. 김복준 의원님 예, 정말 지옥 같은 삶이었을 거예요. 만약 이 의붓딸의 주장이 정말로 사실이라면요. 초등학교 1학년 9살경부터라고 하면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부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부터 지금 16살이 될 때까지 의붓어머니의 폭언에 시달려 왔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일종의 이제 학대인데요. 네. 그 부분도 명확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판단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주사기를 사용해가지고 아이가 먹는 식빵이라든지 아이가 직접 피부로 접촉할 수 있는 화장품 같은 종류 세상에. 이런 데다가 세척제를 투여하는 행위를 언제부터 했는지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더 가슴 아픈 건요. 이 딸이 16살 고등학생입니다. 이 의붓 엄마와 사는 7년 동안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지만 더 가슴 아픈 건 아무한테도 이 사실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정말 고민을 하다가 영상을 녹화했고 그 영상 녹화에 그날 어머니의 그런 행동이 잡혔으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경찰도 신고할 수 있었고 수사를 할 수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믿어줬겠죠. 근데 예를 들면 학교에 가서 얘기를 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안 믿어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어머니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이의 미성년자의 진술과 성인의 진술 사이에서 누구의 신빙성을 더 믿어줄지 이 아이는 알았던 겁니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그렇게 한번 얘기를 했다가 그 본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서 문제가 무마된다라고 하면 본인은 아무리 의붓 엄마니라도 자신의 보호자란 말이에요. 그럼 그 보호자로서의 밑에 삶이 얼마나 힘들지 스스로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누구에게도 기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딸은 신고한 이후에 바로 신변 보호 조치도 취하는 것이고 본인을 지켜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세상에.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정말 가슴 아파요. 112 신고 후에 집을 떠났고 최단비 변호사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경찰이 신변 보호를 해주고 있대요. 얼마나 지금 이 아이가 받을 충격은요. 이 딸이 받을 충격은 어디서 지금 우리가 달래줄 수 있단 말입니까? 보상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김호인 변호사님 변기 세정기 정말 이거 진짜예요? 진짜 이 비정한 의붓 엄마 진짜 어떻게 처벌할 수 있어요, 진짜로? 네, 실제로 저희가 화장실에 쓰는 그 변기 세정제가 맞죠. 실제 맞고. 정말로 진짜. 이제 경찰은 이 가해의 어머니를 아동학대 혐의로 이제 불구속 입건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아마 수사를 거쳐서 상해죄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변기 세정제를 마시고 이제 장기 기능이 손상됐다거나 네. 아까 피부에 이제 화장품을 바르고 나서 피부 기능이 손상됐다면 상해죄도 될 수 있고 김복준 의원님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언제부터 넣었냐가 중요한데 저희가 설마 어머니가 그런 의도겠어라고 조심스러워서 말은 못하지만 살인 미수도 충분히 이거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글컵에 변기 세정제 다 넣고 마셨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사람이 사망한다는 예견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게 누적이 됐을 때 충분히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 점도 반드시 수사기관에서 좀 조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의붓엄마라는 사람은요, 정말 더 나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땅에요, 재혼 가정으로 결합해도요, 의붓딸, 의붓아들을요, 훌륭히 키우는 그런 부모들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게 막 퍼져요. 바로 그러한 짓을 이 사람은 저지른 거예요. 정말로 반성하고 법이 살아있다면, 정말 법에 눈물이 있다면요, 이 여고생이 받았을, 이 딸이 받았을 정말 정신적 충격 피해를 달래준다면 이 의붓엄마를 단죄하기를 뉴스파이터가 눈은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담동 주식부자 이진 씨. 그런데 그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강선우 평론가님. 네, 지난달 25일에 발생한 사건이었죠. 그 이희진 씨의 부모님이 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중국 동포 3명을 고용해가지고 이 김모 씨가 그 살해를 저질렀다는 그런 혐의를 받았는데, 네.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돼서 그 신상을 공개하기로 경찰이 결정을 한 다음에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의 저 신상을 좀 살펴보면은 네. 현재 34세예요. 네. 근데 그 고등학교 시절에 태권도 선수로 그렇게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2009년에서 2017년, 그러니까 한 8년 정도 되죠. 네. 그 8년 동안 미국에서 대학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요트 임대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이게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그 요트 임대 사업 실패 이후에 이혼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2017년 8월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래서 혹시 이분이 좀 동일 전과나 이런 게 있나 해서 살펴보니까 네. 동일 전과나 아니면 범죄 전력은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그렇게 네. 밝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니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다는데 지금 화면은 왜 다 점포 모자를 다 둘러쓰고 마스크하고 있냐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이 신상이 공개되는 건 예를 들어서 경찰이 떡하니 세운다 그런 식의 공개가 아니라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언론에 노출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시각이 오전이 아니라 오후 2시입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이요, 검찰로 송치를 하는 시각이 오후 2시에. 그래서 그때 김다운, 34살 김다운의 얼굴이 공개가 됩니다. 만천하에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름은 김다운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김다운이라는 사람이 살아온 이력도 조금 전에 강선우 평론가님이 짤막하게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김복준 의원님, 예.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뭐 네. 과거 뭐 요트 임대도 하고 했다 했는데 일단 경찰은 혹시 이 사람의 주장 신빙성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뭐 이 사람 이야기는 뭐 미국에서 요트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요트 사업을 다시 하면서 투자자를 구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사망한 이진 씨의 아버지한테 2,2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네. 그걸 받지 못해서 범행했다고 최초의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차용증, 돈을 빌려줬다는 차용증도 보이지 않고요. 차용증이 없다면 또 그 뭐 은행 계좌를 이용해서 줬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입금 내역서 같은 거 확인했는데 그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런 정도의 2,200의 투자가 있었으면 그 전에 그 돈을 줬다는 시기에 통화 내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통화 내역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경찰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뭐 이 사람은 이 강력범죄 특강법, 네. 특정 강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인데요. 8조 2에 의거해서 네. 이제 소극적 공개를 하는 겁니다. 아하. 적극적 공개가 아니고 소극적 네. 공개. 나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얼굴을 노출시키는 네. 그렇게 결정이 난 거죠. 네. 그러면 최단비 변호사님, 경찰도 이 김다운, 34살 김다운의 신상을 공개할 때 나름 또 고심했을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그렇죠. 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강력범죄 처벌을 가는 특례법에서 어느 경우에 신상을 공개하는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지금 2명이나 살인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죠. 여기에다가 피의자의 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아직은 피의자 단계이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범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가 있거든요. 아하, 네. 근데 이 김다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당시 압수수색을 했을 때 혈흔이 묻은 신발도 압수하는 등의 증거품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알려져 네네. 있어서 지금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결국 그래서 어제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서 신상공개를 결정했는데,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김호인 변호사님, 이 사람의 변호사, 즉 김다운의 변호사가 나 변호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이걸? 네, 지금 김다운이 체포된 직후에 바로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요. 네. 그 변호사 선임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무려 5천만 원입니다. 와. 5천만 이게 원. 일반적인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전혀 일반적이지 아, 않죠. 그래요?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거고 네.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아하. 이 5천만 원을 이제 받은 변호사가 네. 4,500만 원을 경찰서에 반납을 했습니다. 왜요? 김다운한테 반납한 것이 아니라 어허. 경찰서에 반납을 했는데 네. 알고 보니 이 변호사 선임료도 범죄 수익금으로, 그러니까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나서 이제 강탈한 돈으로 지급을 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이제 자발적으로 반납을 했고, 또 처음에는 김다운이가 그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했는데 네. 지금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증거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뢰관계가 깨져서 네. 지금 도저히 뭐 변론을 못 받겠다라는 입장으로 반납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만 더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까봐, 그러면 이 변호사께서는 수임료 5천만 원 받은 것 중에 지금 4,500만 원이 이 김다운의 범죄 수익으로 생긴 그 돈이 포함됐다. 그걸 알고 지금 자발적으로 납부한 거잖아요. 혹시 이게 나중에 경찰이 누구누구 변호사님 그 수임료가 4,500만이 이 사람이 범죄 수익이래요. 그래 내놓으세요. 강제로 뺏을 수 있어요, 혹시? 원칙적으로는 변호사 수임료를 수령할 당시에 네. 범죄 수익금이란 걸 알았으면 네. 뭐 추징도 가능한데요. 아. 근데 그걸 몰랐다면 선의의 제3자이기 때문에 추징이 안 되죠. 근데 네. 이 경우에는 아마 5천만 원 중에, 그러니까 몰랐을 것으로 보이고 네. 5천만 원 중에 500만 원은 그 착수금의 실비로 이제 수령을 한 것 같고 네. 나머지 4,500원 변호사 본인의 양심과 변호사 네. 윤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반환한 것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변호사라는 사람도, 이 김다운의 변호사라는 사람도 양심에 찔려서 이른바 시체말로 뱉어냈잖아요. 지금 다 돌려서 반납했어요. 그 경찰에 맡겼어요. 이 범죄 수익금을 김다운의 엄마라는 사람이 다른 데 썼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또? 그렇죠. 이게 지난 17일에 수원의 한 편의점에서 이 김다운이 검거가 됐습니다. 그 당시 네. 여러 흥신소들과 접촉을 하다가 네. 그중에 한 흥신소의 브로커 접촉하다가 검거가 된 거예요. 네. 근데 검거 소식을 접한 김다운의 가족들이 그 뒤에 분주하게 움직인 정황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어머니가 아들이 맡긴 돈을 가방을 이모에게 전달했고요. 이 이모가 돈을 의붓 아버지의 차량으로 옮기고 의붓 아버지가 차량 깊숙한 곳에 숨겨서 경찰이 3명을 작물 보관과 운반 혐의로 현재 입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하. 물론 이 내용은 아직 경찰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아닙니다. 한 언론 보도로 일단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렇다면요, 김복준 의원님. 예. 지금 가족들이 다 이 범죄, 끔찍한 고 잔인한 범죄에 동원됐다. 지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애초부터 범행에 공모해서 착수한 건지 여부는 뭐 차지하더라도 네. 적어도 범행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가족들이 일사불란하게 이 사람의 어떤 그 범죄 행위를 뭐 도왔다기보다는 뭐 증거 같은 거를 인멸하는 정도 수준. 근데 이제 가족은 어차피 증거인멸 부분에서는 처벌받지 아하. 아니하니까요. 네.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도와준 걸로 보이는데 네. 이제 분명한 거는 지금 이제 그러면 돈이 쭉 나와요. 네. 강탈당했다는 돈은 5억이잖아요. 그러네요. 5억인데 지금 찾은 거를 한번 쭉 찾아. 한번 계산해볼까요, 진짜네? 김다운 어머니가 네. 경찰서에 제출한 게 2억 5천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 다음에 어머니가 주식 투자를 했다는 거. 김다운 어머니가 주식 투자한 게 7천만 원입니다. 하하. 그 다음에 김다운 어머니가 아들 변호사 비용으로 지불했다는 게 4,500만 원. 아하. 그 다음에 김다운이 밀항을 준비하면서 흥신소에다가 지불했다는 게 6천만 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평택에 있는 그 아버지 사체를 보관했던, 네. 피해자 사체를 보관했던 창고 임대비가 1,500만 원입니다. 네. 검거 당시에 이 김다운이가 소지하고 있던 돈이 1,800만 원이죠. 아하. 전부 합치면 4억 5,800만 원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제가 쭉 계산해봤어요. 네. 네, 4억 5,800만 원이면
5억을 이 강취한 거에서 4,200만 원이 비는 거거든요. 네. 그 4,200만 원의 출처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다 제가 하나 꼭 더 첨부하고 싶은 거는 네.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단지 가방에 들어있던 5억만 그 집에 있었을까요? 하하. 다른 돈도 더 있었을 개연성이 있어요. 네. 그 부분도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강선우 평론가님, 이 사람이 주장이 더더욱 신빙성이 없어지는 게 처음에 이 사람이 계속 말을 할 때마다 말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사라진 5억 중에 2억 5천까지는 자기 어머니가 갖고 왔을 때 나머지 돈은 중국 칭다오로 도주를 한 그 공범 3명이 가지고 왔다는데 지금 보세요. 계산해 보니까 이미 4억 5,800만 원, 5억에 육박한 돈 이미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진술이 정말 하나도 신빙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그 진술의 신빙성에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갔습니다. 네. 이 사람이 그 살해를 하고 그 살해한 시신을 유기한 곳이 창고였거든요. 네. 근데 그 창고가 임대료가 1,000만 원이 넘었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살해를 했냐고 했을 때 그 받을 돈 2,200만 원 때문에 살해를 했다고 했어요. 그럼 받을 돈 2,200만 원 때문에 중국 동포 3명을 고용을 하고 그리고 창고 1,000만 원을 지불을 하면서 살해를 했을까, 거기서부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그러니까요.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쭉 밝혀진 거를 보니까 그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람의 그 주장은 굉장히 좀 믿기가 힘든 그런 네.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사람은 그 앞서 계속 수사받을 때 이 언론 카메라 앞에서 억울합니다. 예. 제가 안 죽였어요.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중국 칭다오로 지금 도주를 한 예. 중국 동포 3명을 빨리 검거하는 게 혹시 급선물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람의 진술을 뒤엎을 수 있는 거는 네. 중국으로 도주한 그 3사람입니다. 공범 아하, 3사람. 네. 물론 그 공범 중에 한 명이 네. 한국에 있는 지인한테 위챗을 이용해서 네. 우리가 죽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 말도 우리가 뭐 전혀 그러네요. 믿을 수는 없어요. 아하. 그래서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네. 체포영장에 의거해서 네. 이제 그 인터폴 적색 수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적색 수배에 의거해서 공안이 검거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검거하면 빨리 또 우리나라에서 법무부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 절차를 밟아야 돼요. 아하.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나라로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따져봐야지. 자, 이제 경찰은 열흘 동안 시간이 다 됐어요. 아하. 검찰로 넘어가면 이제 열흘씩 2번이니까 20일을 데리고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시간 이내에 중국으로 도주했던 3명이 얼른 들어와야지 이게 퍼즐이 맞는 거죠. 그렇겠네요, 진짜로. 어쨌든 경찰도 최선 다했고요. 검찰도 이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밤에 운동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뭔가 좀 미심쩍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옷차림부터 어딘가 모르게 이상했는데 이 남성들이 은밀히 움직이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 남성들의 정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아파트 건물 1층에 설치된 CCTV의 모습인데요. 지금 한 남성이 벽면에 몸을 숨기고요. 뭐 숨바꼭질해요? 맞아요. 마치 이렇게 빼꼼히 얼굴을 빼더니 네. 뭔가 뒤쪽에 신호를 줍니다. 아하. 그러니까 뒤에 있던 다른 남성들이 이렇게 줄줄이 이동하기 시작해요. 아하. 이 남성들이 주로요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네. 비슷한 옷차림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고요. 배회하던 남성이 어디론가 향하니까 네. 비슷한 옷차림의 남성이 또 한 명 나타납니다. 아하. 뭔가 이렇게 상의를 하는 듯한 모습이 대체 몇 명이에요? 네. 4명 정도 된것 여기저기 같아요. 나오네요. 굉장히 네. 많았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남성들의 정체가 뭔지 네.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렇게 빼꼼히 뭘 보고 마치 술래잡기 하시고 야 술래 없어 빨리 나와 막 했는지 모르겠지만 막 여기저기 막 나와요. 한두 명인 줄 알았더니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막 기어 나옵니다. 김복준 의원님 대체 저 밤에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체? 아니, 밤에 저런 옷 입고 돌아다니면 볼 것 없이 도둑놈들이죠. 아하 정답이네요. 네. 네. 아, 도둑분들이구나. 네. 절도범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은 아마 대전 유성경찰서에서 검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이 빈집, 저층에 있는 아파트, 이런 데만 주로 노려가지고 아파트 한 22곳 정도에 들어가서 네. 귀금속과 현금 등 전부 합치니까 한 1억 7천 상당의 금품을 훔쳐서 절도 행각을 했던 진짜 많이 그런 했잖아요. 사람들입니다. 네. 대전과 의정부 등 10곳이 넘는 곳에서요. 12일간
보세요. 이들 수법이 얼마나 진짜 대단하냐면요. 신출 규모라냐면 10곳에서 12일간 아파트 22곳을 털었는데 피해 금액이요. 1억 6천만 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귀중품이 있는 곳 참말로 냄새를 잘 맡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경찰도 이들 수법에 혀를 내둘렀을 것 같은데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시행하게 되면 그날 즉 당일에 사용한 신발, 의류, 모자, 마스크 등을 전부 고속도로변에 버리고 그 다음 범죄지에 가서 할 때에는 새로운 모든 의류, 신발, 도구를 구입해서 범행을 시행했습니다. 이들이 사설 무전기를 가지고 누가 침입 접근을 한다든가 경비가 그 짝으로 순찰을 간다든가 할 경우 무전기로 연락해서 잘 안 되면 레이저 포인트를 창문에 비추어서 그 안에서 레이저 포인트 불빛을 보고 은신하거나 도주하는 그러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검거되었을 때 총책을 보호해서 나머지 3명이서 저지른 범죄로 형을 받고 그 총책은 밖에서 그들의 뒷바라지를 해주는 걸로 사전 모의가 된 후 범행에 시행을 한 겁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걱정이 돼요. 뭐냐면 갈수록 범죄가요. 이런 최첨단 장도 쓰고요. 온갖 나쁜 쪽은 머리를 많이 쓰고 진화하는 것 같아서 진화한 표로 이런 데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수법이 날라라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범죄와 이 금액이 높은 피해를 입히게 된 이유는요, 정말 치밀하고 계획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저 아파트들이요, 주로 산과 접해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근데 아파트들이 요새는 다 CCTV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진입할 수 있는 사람 쪽으로 CCTV가 있지, 아파트 쪽으로는 잘 CCTV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CCTV가 어디까지 보이는지를 먼저 가서 파악을 합니다. CCTV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저렇게 사람들을 불러들인 것이고요. 앞서서 이 계장님께서의 그 리포트를 보시면 산방향에 CCTV가 없는 것도 악용을 했지만 한 번 입은 옷은 폐기를 해요. 그리고 매번 새로운 옷을 입는 이유가 CCTV를 나중에 수사관들이 파악을 할 때 인상착의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흐릿하기 때문에 보통은 뭐 키 같은 걸 제대로 파악하기 힘드니까 옷, 어떤 식의 신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고 차량도 계속 바꿔 타면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치밀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22차례나 범행을 했는데 그중에 CCTV에 포착된 게 단 2차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진짜로 치밀하게 동선까지 미리 짰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요. 강선우 평론가님 앞서 대선 유성경찰서 조남청 강력계장님의 그 수사 브리핑을 들어보니까 이들이 행동 지침까지 만들었다면서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들의 행동 지침이 뭐였냐면 총 4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3명이 그냥 이런 도둑질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한 명을 보호를 하자. 그래서 이 보호된 한 명은 우리 옥바라지를 하도록 하자. 그런 계획까지 다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어디에서 세웠느냐? 교도소에서 세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출소 전에 이미 범행을 굉장히 촘촘하게 다 모의를 한 걸로 보여요. 그 다음에 이들이 출소한 다음에 한 달 후부터 이런 그 절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피해자들은요 얼마나 진짜 놀랐을까요? 피해자분들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에 들어갔을 때 평소와 다를 게 없어가지고 전혀 이제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이제 여행을 갔다 돌아와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평소에 저희가 사용하지 않던 물건들이 좀 나와 있다거나 아니면 약간 물건들이 좀 흐트러진 모습들이 보여가지고 그때 이제 재빨리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범행 사실 그때 이제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문단속은 좀 하는 편이었었어요. 허가가 돼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제 작정을 하고 이제 범행을 저지르다 보니까 속수무책으로 좀 당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피해자분들은 정말로 황당하고 놀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 잡기가 앞서 CCTV 찍은 것도 얼마 안 돼서 잡기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유성경찰서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의지 갖고 수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열심히 한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전국에서 이와 비슷한 형태의 범행이 있었던 거 전부 다 뽑은 거예요. 세상에. 그럼 대전에서 있었던 거가 이제 뭐 만약 1월 1일 날 10시에 일어났다.
그러면 그 주변 CCTV를 분석해갖고 그 인근을 다니는 차량을 파악을 해요. 그런데 1월 한 10일경에 의정부에서 네. 그 시간대에 또 그런 비슷한 유사한 범행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 그 주변에 다니는 차가 있잖아요. 네네. 겹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고속도로 그 통행 차량 전체 130만 대 뽑았다고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진짜 형사들 밤잠 못 자고 그거 아마 다 살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2달 동안에 걸쳐서 총 집중해가지고 결국은 이들을 검거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드림팀입니다. 망보는 안테나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따고 들어가는 기술자, 그 다음에 현장 들어가서 돈 꺼내오는 현장조, 그 다음에 사후에 작물 처리하는 그 사후 뒤처리조. 이건 완전히 지들끼리 얘기하는 드림팀이고 이른바 범죄 조직 단체인 거예요. 아하. 예. 정말로 이런 범죄 조직 단체를 집념의 대한민국 경찰분들이 검거를 해줬어요. 역시 대한민국에는 우리의 경찰들이 있다는 거 새삼 느꼈습니다. 물론 동료끼리 좋은 말, 덕담 같은 건 주고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뭐든지 정도가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 부인과 슬아에 2명의 자녀를 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성 최 씨가 회사에서 2016년 11월경부터 직장 동료인 이 씨와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남편이 동료와 근무를 하면서 친해졌는데 네. 친해진 것을 넘어서서 이성적인 감정을 서로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퇴근 후에 서로 식사를 하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기도 했고 네. 또 2017년부터는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는데 네. 이 이메일이 업무용 이메일입니다. 아하. 근데 업무용 이메일인데 불구하고 제목들이 너무너무 애정하는 땡땡씨 보실라우 어허. 아니면 사랑하는 땡땡아 우리 오래오래 사랑하자 어허. 땡땡아 못나나 사랑해 이러한 제목의 업무용 이메일을 보내고요. 어허. 이러한 이메일에는 하트라는 이모티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진짜 자녀 말이 안 돼. 유부남이라면서요. 그죠? 최단비 변호사님. 이 메일을 보낸 사람이 동료 여직원한테 메일을 보낸 사람이 유부남일 텐데 2명의 자녀도 두고 있대요. 그런데 이런 강선을 평당 이런 업무용 메일에서 이렇게 하트 뿅뿅까지 날리고 있답니다. 그렇죠. 이 씨가 입사를 한 게 2016년 1월입니다. 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런 이메일을 주고받은 게 그 2017년 1월과 2월 사이인데요. 근데 그 남편이 이런 이메일을 주고받다 결국은 아내에게 이혼을 하자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혼을 하자고 요구하게 된 게 2017년 5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씨, 직장 동료 이 씨를 만난 지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아내에게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혼을 요구하게 됩니다. 6개월 만에 아내한테 뻔뻔하게 얘기한다는 게 우리 이혼하자. 아니 무슨 말이야. 여보 왜 그래. 나 그 여자와 사랑하는 사이야. 그 동료 여직원과 사랑하는 사이야. 이러면서 김복준 의원이 네. 무슨 아내 입장에서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게 진짜? 영화 같지요? 네. 어느 날 잘 살고 있다가 뜬금없이 자기 아내한테 혹은 뭐 아내가 남편한테 나 갑자기 요 근래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그만 살자. 이혼하자. 꼭 영화 어떤 드라마 같은 모습인데 네. 이 모습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아이 둘까지 낳고 잘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신입사원이 입사하면서 그 사람한테 사랑에 빠졌는지 뭐 이걸 사랑에 빠졌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여하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혼하자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네.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건 뭐 배신감은 넘어서서 치가 떨리겠죠. 그러니까요. 제가 꼭 조언하고 싶은 거는요. 네. 아이를 낳아가지고 가장으로서 살아간다는 얘기는요. 단지 부부간의 문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들의 인생도 일정 부분 내 그 삶에 투영돼 있거든요. 네. 그런 건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자녀도 지금 어려요. 이 남편이라는 사람과 아내라의 슬아에 지금 자녀가 있는데 2명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이혼 통보를 해요. 뭘 잘했다고. 그런데 여기에 홍순빈 아나운서. 그럼 아내분은 그냥 당하고만 있었습니까? 아내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요, 남편과 직장 동료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아내로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이 3천만 원을 남편과 남편의 직장 동료로부터 받아내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일단 3천만 원 소송은 남편의 직장 동료, 남편은 포함되지 않고 그 여성 있죠? 남편이 만났던 여성,
그 여성을 상대로 3천만 원 지급을 해라. 이런 소송을 제기했어요. 일단은 배우자가 아닌, 최단비 변호사님, 배우자가 아닌 그 상대방, 불륜 상대방에 대해 지금 제기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이한 점이 배우자는 안 하고 상대방에게만 소송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간통죄 같은 경우에 간통죄를 고소를 하려면 남편도 고소하고 남편은 상간녀도 같이 고소를 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간통죄는 없어졌죠. 네. 근데 이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남편은 안 하고 상대방한테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한테만 하는 경우가 최근에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남편이랑은 이혼까지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이들도 있고. 근데 결혼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남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 사실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러네. 남편이 나한테 아. 줘봤자 어차피 우리는 같은 주머니니까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한테는 안 하고 남편과 함께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상대방 여자에게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가능합니다.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런데 이렇게 남편의 불륜 상대방이었던 그 여성한테 이 아내분이 3천만 원 지급해라라고 소송을 냈어요. 법원의 판단은 뭐였을까요? 김호인 변호사님. 네, 지금 이 남편과 직장 동료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주고받은 행위가 과연 부정행위를 넘어서 불법행위에 해당해서 위자료를 줄 것인지가 문제인데 법원은 기본적으로 이 부정행위에 대해 위자료 지급을 인정을 했어요. 네. 다만 금액은 이제 아까 3천만 원을 청구했다고 했는데 네. 그중에 500만 원만 인정이 됐습니다. 500만 원, 글쎄요. 글쎄요, 뭐,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 글쎄, 금액이 많고 적음을 크게 뭐, 상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니, 이 정도의 남의 가정을 흔들어 놨는데, 최단비 변호사님, 법이 국민 정서랑 좀 멀은 거 아니야? 500만 원이 웬 말이야? 혹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 법원의 판결에서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 소송에서는 이 여성과 남성이 이러한 이메일을 주고받은 정신적으로 주고받은 것 이외에 신체적인 접촉에 대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체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메일에 하트 이모티콘을 넣는다거나 사랑해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는 게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법원에서는 이런 걸 고려한 것 같아요. 물론 불법 행위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이러한 부정행위를 통해서 하는 건 불법 행위는 맞지만 그 불법 행위의 정도가 일단 아내가 남편은 용서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같이 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가정이 파탄난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봐서 네. 액수를 한 500만 원 정도로 판결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런 걸 진짜, 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강선우 평론가님, 여성분들이 이게 진짜, 국민 법감정상 이거 진짜 용인할까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 법이 그 뭐 어떤 나라도 그렇겠습니다만 그 어떤 국민의 법 감정이나 아니면 정서를 못 따라가는 게 거의 대부분인 경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도 뒤늦게 따라가는 게 대부분인 경우인 것 같고요. 그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한테도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그리고 그 상대방 여성한테도 굉장히 화가 나고. 근데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은 그 아내와 그 남편이 같이 살기로 혼인을 지속하기로 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를 보면 어찌 보면 세 명 네. 다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김복준 의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혼은 않더라도 이 가정이 이미 회복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또 아이들은 무슨 죄입니까? 이제 부부간의 신뢰는 금이 갔죠. 네. 근데 이제 이 남편이 아내하고 다시 잘 살기로 약속을 한 이상 그 깨진 신뢰를 아마 그 혼신을 다해서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남편은 모르긴 몰라도요, 사죄하는 마음으로, 한때 정말 눈이 삐끗했다, 눈이 멀었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부인께 충성을 다해서 살기를 바라겠습니다.